자, 그러면 3번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도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시오. 이거는 사실은 단문 문제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앞서 저희가 봤던 것처럼 피고인이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른바 증거 동의가 의지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증거 동의가 의지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되죠.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은 공판정에 출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정 의무도 있고 또 재정 의무도 있어요. 그래서 출석 의무와 재정 의무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요, 피고인의 출석 없이 불출석한 경우에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로 피고인이 출석을 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피고인 출석하지 않아도 공판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이거나 법인이다. 그럼 여긴 대리인이 있겠죠. 대리인.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의 경우에는 소송 능력이 없죠. 그래서 출석해봤자 뭐 특별한 소송법상의 효과가 있는 진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벌금이나 과료에 대한 사건, 즉 경미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대한 사건, 이때는 피고인 출석하지 않고도 재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미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할 것이 명백한 사건이다. 그래서 피고인이 출석해서 반대신문권 행사하기 위한 것인데 반대신문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럴 때는 유리한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하니까. 그 다음에 그 유리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공소기각이나 면소 재판할 것이 명백한 사건. 그죠? 그 다음에 법원이 피고인의 불석을 허가한 사건이죠. 기본적으로는 요 다액 500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는데, 장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그리고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이나 구류, 이럴 경우에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럴 때 피고인이 불출석 허가 신청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법원이 허가했다면, 허가를 요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피고인이 출석 없이도 재판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피고인이 검사는 말고요,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판결을 선고할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출석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 얘기했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중요한 건데, 실제로 정식재판을 선고했을 경우에는 중한 종료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좀 예외 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즉결심판 사건이죠. 역시 경미한 사건입니다. 벌금이나 과료에 선고하는 경우, 또 이거 즉결심판 사건이 벌금, 과료를 선고하는 사건이죠. 물론 벌금, 과료, 구류인데요. 구류의 경우에는 출석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아니라 출석을 해야 되는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구속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그럼 재판할 수 없느냐? 이런 경우에도 신속한 재판 원칙 때문에 재판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정한 예외입니다. 그래서 출석을 거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또 교도관의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라고 할 때는 출석 없이도 재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또 불구속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하다, 사형무기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대한 사건이 아니라면 이른바 송달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지나도록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 이게 객관식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송달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지나야 된다. 그 다음에 상소심에서의 불출석이죠. 피고인이 항소한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할 때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할 때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사실 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정지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공판기일을 정해서 앞서 봤던 것처럼 정해서 공판기일을 정했는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시 공판기일을 정했는데 그때 출석하지 않았다. 그럴 때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여기 나오죠. 정지재판 절차에서 불출석. 그 다음에 피고인이 퇴정한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무단 퇴정한 경우 또는 퇴정 명령을 받은 경우죠. 원래 재정 의무가 있기 때문에 허가 없이 퇴정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허가 없이 퇴정을 한 경우죠. 그럴 경우에도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퇴정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 중에 피고인이 있으면 증인이나 다른 피고인이 제대로 진술할 수 없을 때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첨은 참고해 주시고요. 이 내용은 단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웬만한 내용들을 암기하셔서, 즉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퇴정한 경우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례 네 번째를 볼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설문 1번입니다. 모욕죄 피해자인 A, 모욕죄는 친고죄죠. 고소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는 미성년자로서 2018년 5월 1일 피고인 갑을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2018년 8월 2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위 고소를 취소하였습니다. 근데 피해자 A의 법정 대리인 B는 A의 고소 취소를 뒤늦게 알고 결과적으로 뭐죠? 고소기간 내인 2018년 8월 4일 피고인 갑을 같은 모욕죄로 고소하는 B 자신 명의로 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검사는 법정 대리인 B의 고소장 제출이 있자 이후 피고인 갑에 대해 모욕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 위 공소죄가 적법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소권자로 보게 되면 이건 고소권자 문제예요. 네. 누가 고소권을 갖느냐? 당연히 피해자가 갖습니다. 피해자가 갖습니다. 근데 피해자 말고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법정 대리인입니다. 법정 대리인. 네, 이 법정 대리인도 고소권을 갖는데 이 법정 대리인이 갖고 있는 고소권이 이것이 고유권이냐 대리권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고유권이냐 아니면 대리권이냐. 그래서 이 피해자가 되게 이제 미성년자, 무능력자일 때 문제되는데 대리권이라고 한다면 피해자의 고소권이 소멸하게 되면 예, 이 대리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고유권이라고 한다면 별도로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은 고유권이다 이거예요. 고유권이다. 이거는 고소의 대리행사와 대리인과는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피해자도 대리해서 고소권 행사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도 대리하여 고소권 행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유의 고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때 고유권이라고 봤다면, 대리권이 아니라 고유권이라고 봤다면, 그러면 고소기간은 법정 대리인을 기준으로 법정 대리인이 가해자가 누군지를 안 날로부터 진행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피해자가 안 날과 법정 대리인 안 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각 별도로 진행됩니다. 반면에 대리인의 고소권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소권이 누구의 고소권이냐, 법정 대리인이냐, 피해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대리인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요 차이점만 기억하시면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정 대리인이 고소를 했는데 이것이 적법하냐, 적법한 고소고 따라서 적법한 공소제기냐, 이건 결론이 그렇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적법 유효하기 때문에 이거 적법하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 성질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대리권으로 볼 거냐, 고유권으로 볼 거냐 이건데 이거는 뭐로 본다는 거죠? 고유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고소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소기간 내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고소기간 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누구를 기준으로 본 거냐면 법정 대리인 B를 기준으로 본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 B가 건강상 문제로 2018년 8월 4일 직접 자기 명의로 고소하지 못하여 B의 동생이자 A의 작은아버지인 C에게 고소를 위임하였고, 이건 이제 고소권의 대리 행사가 되겠습니다. C가 B의 의사에 따라 고소를 진행하면서 B 명의 아닌 C 명의로 고소하고 B 명의의 위임장 제출이나 대리라는 표시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위 공소제기가 적법하냐 이겁니다. 실제로 대리니까 원래는 현명주의가 원칙이라서 그러면 여기가 B고 여기가 C니까요. 그러면 C는 어떤 명의로 고소를 해야 되냐면은 B, 대리인, C 이렇게 해야지 이게 현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했다는 얘기냐? C 명의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분명히 대리권 행사로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현명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고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얘기 되겠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고소의 의사가 분명하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고소는 적법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리권이 적법하게 수여되었음이 증명되었고 고소기한 내의 고소이므로 적법한 고소고, 그렇다면 검사의 공소얘기는 적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거나 대리를 표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죠? 예. 그래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된다는 거, 이건 필요적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대리관계를 현명해야 된다는 거,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핵심은 고소권을 수여했느냐, 즉 대리인에게 수여했느냐, 그것이 핵심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대리권이 수여되었음이 실제로 증명되면 충분하다. 이 얘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갑은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A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정은 없었다. 이 단서에 해당되는 단서는 3조 2항 단서는 뭐냐면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아니면 중과실치상죄를 저지르고 도주하거나 아니면 그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도주한 경우,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단서에 해당되는 사정이 없었대요. 피해자 A는 갑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A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 조건으로 더 이상 민형사상의 문제를 삼지 않기로 갑과 합의하면서 갑으로부터 일부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수령하였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잘 됐으면 좋은데, 피해자 A는 갑에게 갑이 직접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더 이상 갑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담긴 합의서를 작성 거부해 주었고, 갑은 위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틀어지는 거죠. 갑이 이후 태도를 바꿔 피해자에게 약속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A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분 나쁘죠. 검사는 갑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위 합의서는 치료비 전액 부담 조건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지만 피해자 A로부터 갑이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해 놓고 그 직을 거부하고 있으니 다시 처벌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걸 이제 고소로 보고, 즉 다시 말하면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다시 한 거죠.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한 거죠. 갑을 통해 그 사실관계가 맞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갑에 대하여 A와 상해와 관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자, 이 경우 이 공소제기가 적법하냐? 그리고 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 사건은 이제 반의사 물벌죄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 즉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공소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그 사람 처벌하지 마시오라고 하게 되면 이른바 처벌 불허의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그러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처벌 불허의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327조 제6호에 의해서 공소기각 판결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합의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처벌 불허의 의사 표시예요. 합의서는 처벌을 원치 않는 처벌 불허의 의사 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처벌 불허의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걸 과연 다시 취소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고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고소를 취소할 수 있어요. 고소를 취소하게 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냐면 고소권이 소멸해요.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고소의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처벌 불허의 의사표시를 다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합의금의 전부를 못 받았지만 합의서를 제출한 순간에 결과적으로 보기에는 처벌 불허의 의사표시를 제시한 순간에 더 이상 처벌을 해줄 것을 요구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결론은 뭘까요? 예, 처벌 불허의 의사표시의 철회는 불가하므로 요거는 바로 고소의 취소는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그 조항입니다. 327조 제6호 예, 여기서 여기에 규정에서 공소기각 판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거기 재고소 금지 나오죠? 요거를 이제 준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50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아까 단서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한마디로 도주하거나 유기한 겁니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게 바로 반의사 불벌죄가 되겠죠. 반의사 불벌죄가 되겠죠. 본문에 의해서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해요. 네. 그리고 이 규정이 232조에 의해서 준용이 됩니다. 반의사 불벌죄에. 합의 내용 불이행 시 처벌 불허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겠느냐 이건데 이 규정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서를 작성 교부하고 수사기관에 제출된 경우라고 한다면 그 합의서를 작성 교부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자신의 처벌 불허의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해서 이건 유효하게 처벌 불허의 의사가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표시된 거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비록 약속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거는 여전히 민사상 문제는 남아있는 거죠. 원래 이 합의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받는 것은 민사상의 합의니까 그 민사상의 합의 문제는 남아있지만 형사소송상의 처벌을 다시 구하는 의사표시 그건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처벌 불허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는 없게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공소제기는 예, 결론적으로 봤을 때 공소기각 판결해야 되는 것이죠. 이미 처벌 불허의 의사표시가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공소시효와 관련해서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자, 피고인 갑에 대해서 피고인 갑은 토지를 매입해 주겠다고 피해자 A를 속여서 A로부터 토지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2018년 2월 1일 단순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1심 진행 중에 검사는 2018년 4월 25일에 피고인 갑에 대한 공소사실을 피고인 갑이 위 토지 대금을 2011년 4월 5일 임의로 소비할 횡령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했다 이거죠.
사기죄에서 단순 횡령죄로 1심 법원은 2018년 5월 1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이 공소장명의 신청을 허가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예요. 1심 법원이 최종적으로 피고인 갑에 대한 공소제기와 관련해서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거는 나와 있는 것처럼 공소시효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과연 이 사건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거냐 아니면 완성되지 않은 거냐. 첫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사기죄인데 이것이 단순 횡령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것이거든요. 여기서 기억할 것은 공소장 변경인데 공소시효의 정지는 처음 공소 제기할 때예요. 그 다음에 공소기간, 공소시효의 기간이 되는 것은 변경된 공소장 변경했잖아요. 변경된 범죄의 법정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횡령죄의 법정형이 얼마냐, 그리고 이때 공소시효 기간이 얼마냐, 이걸 가지고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거기 날짜가 나와 있으니까.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법원은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결을 할 수가 없다. 공소시효 완성되면은 면소 판결을 하니까요. 그리고 실제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 이제 이 내용,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시효의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초 공소 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또 법정의 차이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 기간인데요. 그 기간은 뭐가요? 그 앞에 있는 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기준이 된다. 그래서 이걸 판단해 보면 됩니다. 잘 아시죠? 공소시효 기간인데요. 단순 횡령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럴 경우 우리 형사노법은 그 공소시효 기간을 7년으로 규정해 놓고 있거든요. 또 앞서 얘기했던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당초 공소를 제기한 경우죠. 준수 여부는 기간의 만료 여부에 대해서는. 반면에 기산점은 범죄행위 종료 시점이에요. 기산점은. 그래서 요게 앞에서 보게 되면은 그 횡령했다는 내용이 2011년 4월 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 4월 5일부터 7년이 경과했느냐. 여기서 요 4월 5일 초일은 산입합니까? 안 합니까? 산입하지 않아요.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말일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2007년이니까 2018년 4월 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7년이니까요. 시효는 공소제기로 진행이 정지되는데, 거기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책으로 보게 되면, 거기 2018년 2월 1일 공소제기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날로부터 진행되는 거니까 2018년 4월 요 전날이니까 4일 되겠죠? 요때까지 공소를 제기하면 되는 거죠. 원래는 초일 불산입이 원칙인데 이 공소시효 기산점의 경우에는 피고인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초일을 산입시켜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검사는 2018년 6월 29일 피고인 갑에 대해서 피고인 갑은 2010년 2월 3일 공소 외 을에게 A지역의 채비지를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공공시청 채비지 담당 공무원 병에게 등장인물이 갑이고요. 을이고 병이 나옵니다. 그래서 7천만 원을 교부하게 됩니다. 공소 외 을과 병, 그러니까 을은 전달자고 병은 수뢰를 한 자가 되겠죠. 2011년 1월 10일 각각 제3자 뇌물 취득죄, 특정 원죄 가중처벌 등이나 법률 위반죄로 공소가 되게 돼서 2012년 4월 20일 각각 유죄 판결이 내려진 후 사항과 기각되어서 2012년 7월 27일 결국 을과 병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을병에 대한 공소 제기 후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이 갑에 대한 공소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느냐, 예, 이 문제입니다. 역시 이 문제도 첫 번째 문제와 마찬가지로 공소 제기의 효력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문제를 다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라고 했는데 그 공소시효 정지의 인적 범위와 물적 범위가 되겠습니다. 공소 제기의 효력인데요. 효력 중에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효력이 있는데 그 정지의 인적 범위, 그 다음에 물적 범위, 이것이 문제된다. 이 공소시효 정지는 공범에게도 미쳐요. 네, 당연히 공범까지도 미칩니다. 물적 범위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까지예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사건, 즉 뇌물공여죄 수뢰죄와 관련된 이 사건이 바로 공소시효 정지가 적용되는 공범으로 볼 수 있겠느냐,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그 다음에 여기 채비지가 나오는데요. 채비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이건 행정법적인 개념인데 공익사업 시행할 때 재개발 사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땅을 그 토지 소유자로부터 그 땅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대개 이제 수용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수용을 하지 않고 환지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공익사업을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환지를 해주고 토지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땅 중에서 일부를 그 공사비로 충당을 하게 돼요. 그 공사비로 충당하기 위해 정해놓은 땅을 채비지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우리 공범으로 오게 되면 임의적 공범도 있고 필요적 공범도 있잖아요.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필요적 공범의 경우에는. 첫 번째가 뭡니까? 예, 우리가 집합범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 하나는 대항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합범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의사의 방해, 공범 간의 의사의 방해 동일한 겁니다. 같은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소유죄 같은 거예요. 반면에 대항범이라고 한다면 그 공범자 사이의 의사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뇌물을 주고 한 사람은 뇌물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뢰죄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뭐 간통죄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지금 폐지됐습니다만, 예,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소시효 정지가 된다고 그랬는데, 공범에 대해서 정지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대항범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아요. 대항범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 점을 여러분이 염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뻔합니다. 갑의 뇌물 공여죄의 공소시효는 완성되었으므로 법원은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면소 판결해야 됩니다. 자, 기산점, 요건 다 우리가 알았어요. 이미 최종회의가 종료한 때에 기산이 되는데, 이때 기산점은 앞서 나왔던 것처럼 2010년 2월 3일이 됩니다. (2010년 2월 3일) 날 을에게 돈을 줘서 을이 결국 그날 병에게 전달했겠죠. 기본적으로 2003년
2010년 2월 3일이 돼요. 근데 이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거든요. 그럼 이때 공소시효 기간은 뭐죠? 7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2월 3일로부터 이 날이 기산점이니까 이날 초일이 산입하는 거니까 여기는 3일로 되어 있는데 이거 2일로 봐야 되겠죠. 2017년 2월 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느냐? 문제되는데 앞서 했던 것처럼 이거는 필요적 공범에 있지만 얘는 대항범이죠. 대항범. 그래서 포함되지는 않는다.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이 정지기간이 지금 공소제기가 2018년 6월 29일이니까 2017년 4월 22일까지가 완성기간이니까요. 공소시효 완성됐으니까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고 면소 판결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사례 볼까요? 자, 갑은 을을 폭행하여 폭행죄로 기소되었다. 제1심 법원은 소송 촉진대남 특례법 소촉법 23조에 의해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시상 부본과 소환장을 송달하였다. 제1심 법원은 갑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자, 위 기본사실 추가해서 이후 갑은 확정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위 소송촉진법 제23조 2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에 항소권 회복 청구를 하였다. 위 항소권 회복 청구가 인용되었다. 갑은 항소인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 항소 절차에서 피의자 을은 더 이상 피고인 갑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이 경우 항소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게 이제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처벌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문제는 1심 판결이 났어요. 판결이 났고 그 다음에 항소권 회복을 청구했어요. 상소권 회복 청구죠? 예, 회복 청구를 해서 이거 아마 항소기에 도과됐나 보죠? 그래서 항소심이 개설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소심에서도 이른바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느냐 또는 처벌 불안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느냐 이건데 항소심에서는 고소 취소 못해요. 취소할 수 없고 처벌 불안의 의사표시 못합니다. 그러면 처벌 불안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으니까 실제 판결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반면에 이 경우에 이게 소촉법에 의해서 근데 이 항소권 회복 청구라고 하는 거와 재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재심을 청구하게 되면 말이에요. 이거는 이 확정 판결을 확정 전의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다시 1심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는 뭐죠? 1심이 진행되는 것이니까 이때는 고소를 취소할 수 있고 처벌 불이행 의사표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둘의 사유는 같습니다. 이 소촉법상의 상소권 회복 청구하고 재심 청구의 사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이 도과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항소권 회복을 청구해서 항소심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아예 재심을 청구하거나 이런 얘기예요. 근데 재심을 청구했다면은 처벌 불이행 의사표시를 할 수 있지만 항소권 회복을 청구했다면 안 된다. 이게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절차에서는 처벌 불이행 의사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소법원은 실제 판결을 해야 되겠다. 처벌의사 철회의 시기, 즉 이거는 고소 취소는 언제까지 가능하냐 이런 얘기인데 처벌 불이행 의사표시는 언제까지 가능하냐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건 언제까지 가능할까?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해요. 자,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처벌 불허 의사표시의 가부 문제인데, 예. 이게 소촉법상의 23조 특례법이 적용되에 따라서 피고인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한 사건이거든요. 예. 이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 절차에 출석할 수 없음을 이유로 23조 2에 의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죠? 항소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면 여기요.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때는 뭐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이걸 하지 않고 항소권 회복을 청구했다. 네. 그래서 항소심으로 넘어갔다면 그때는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로 유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체에 대한 재판을 내리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검사는 S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하였으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갑은 해외여행 중이어서 소환장을 맞을 수 없었고 이는 자신이 책임을 진 사유에 의해서 항소기한에 도하였기 때문에 항소권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권 회복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항소권 회복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와 법원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가.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은 1심 판결이 났어요. 네, 1심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항소를 했고 피고인은 항소를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소심 판결이 났어요. 난 이후에 피고인, 그래 당연히 항소기에 도가 되겠죠. 피고인이 그 이후에 이렇게 되니까 그 이후에 피고인이 항소권 회복 청구를 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항소권 회복을 청구하는 것은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심 심판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미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다면 더 이상 항소법원은 항소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항소권 회복 청구를 해주게 되면 항소법원이 항소심 사건을 다시 심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게 되면 항소권 회복 청구는 즉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에 도했다 하더라도 항소권 회복 청구는 인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항소권 회복 청구가 인용되지 않으니까 그럼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가 이거예요. 이 항소권 회복 청구가 원래 이제 항소권 회복 청구는 항소권 회복 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항소를 제기해요. 예, 따라서 이 항소권 회복 청구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됩니까? 기각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돼서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권 회복 청구와 항소는 적부하다 볼 수 없다. 즉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항소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항소권 회복 청구도 가능하지 않은 거란 말이죠. 자, 그것만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셨다가 6번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